자, 이제 여러분들과 전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류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류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정의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전류하고 전류 밀도에 대해서 정의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의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류라고 하는 자체를 어떤 입장으로 다루고 있는 거냐면 이 전류 자체가 실제는 시간에 따라서 충전화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정상전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전화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는 경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전류를 다루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정상전류를 다룬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류를 두 가지로 정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때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총 전화량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식 자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도선을 떠올라요. 도선을 떠올리고 거기에서 틀림없이 양쪽에 전위차를 가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전화가 이동을 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걸 느끼냐면은 도선 속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기호 처리하면은 이게 전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전화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보게 되면은 전화가 시간이 변하는 동안 전화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실제 이게 전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에는 우리가 어떤 큰 면을 통해서 이따만큼 큰 면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작은 관을 통해서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미시적인 입장으로 관점을 바꿔서 전류 밀도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라고 하는 자체를 단위 면적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의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단위 시간 동안 그 면을 통과하는 전화량으로 다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도대체 얼마나 큰 면적을 통과하니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그 개념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류를 이렇게 쓸 때를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고 전류를 이렇게 이소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를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전류를 해석했다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전류 밀도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류와 전류 밀도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겠죠? 단지 면적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전류의 단위는 우리가 이쪽에서 썼을 때 여기가 Q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니까 여기는 전화량이니까 실제는 여기가 쿨롱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시간이니까 여기가 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쿨롱 포 초라고 하는 단위가 원래는 전류의 단위인데 우리는 암페어 프랑스 이름으로는 앙페르라고 하는 프랑스 과학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단위를 쿨롱포 초지만 여기는 암페어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게 전류의 일반적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1암페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식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여기가 1초당 1쿨롱의 비율로 전화가 이동해가는 거를 우리는 1암페어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전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식에 와서 이제 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식에서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전류 I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쪽에 전류 밀도에다가 여기 보면은 면적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전류의 정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칼라량으로 썼고 그리고 이 개념 자체는 뭐냐면은 전류하고 전류 밀도하고 그리고 면적이 서로 수직할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벡터로 바꾸게 되면은 임의의 각도를 만들 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전류 I라고 하는 자체가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는 전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류 밀도 방향 자체가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게 수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이걸 벡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벡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는 벡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는 벡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도 면적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벡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면적 벡터 방향이 바로 이면일 수도 있지만 이쪽 뒤쪽 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벡터도 원래는 면적 벡터를 바꾸게 되면 벡터로 바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 밀도는 벡터였고, 그리고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도 벡터예요. 원래 면의 유일한 벡터가 면적 벡터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벡터예요. 그런데 전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스칼라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곱해주면 되겠어요? 도트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 밀도 벡터에다가, 전류 밀도가 벡터예요. 거기에다가 면적을 벡터로 바꿔서 점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내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스칼라 프로덕트 때문에 전류 자체는 벡터 두 개를 곱하더라도 여기는 스칼라량이 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A, B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각도의 개념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 밀도가 굳이 면과 수직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개념 자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단 전류하고 전류 밀도 그리고 세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전류 입장으로 기술을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전류를 정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전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여러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것처럼 대류전류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전도전류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있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주제인 대류전류, 그리고 전도전류, 변이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대류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여기 예를 들면 쉬운데, 이거는 어떤 진공이나 또는 유체 같은 것 속에서 하전입자라고 하는 전자나 또는 전공 같은 게 이동한 경우를 우리가 다루는 게 대류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들어낸 전류가 대류전류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전도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선을 생각하면 쉬워요. 도선 속에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전도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변이전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변이전류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자기장까지 배운 다음에 그 뒤에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식에서 간단하게 봐서 알겠지만 저기에는 전하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장이 또 하나 전류를 만들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식 개념을 변이전류라고 하고, 이게 참 맥스웰의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전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은 먼저 대류전류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림부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 자체는 이거예요. 이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이만큼 부분에, 뒤꿈치 부분에 우리 최적전압 밀도가 이렇게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간만을 다룰 거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만큼 공간만, 여기만을 이렇게 다룰 거래요. 그러면 여기는 틀림없이 공간이니까 최적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전하가 이 앞에서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 델타 X라고 하는 이 길이만을 다룰 거래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하전 입자들, 전하들은 속도를 V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단면적 달트를 델타 S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여기는 우리가 완전한 진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떤 공기 중이거나 또는 유체 속이거나 물 속이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구름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일부 최적 공간에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전하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실험 모델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전개는 앞에서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가 어쨌든지 간에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류의 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식에서 우리는 총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총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기술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할 때 해봤듯이, 가우스 법칙에서 해봤듯이 최적전압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최적전압 밀도가 있고, 지금 이만큼 부분, 델타 S에 델타 X라고 쓴 이만큼 부분이 실제는 부피를 뜻하는 거예요. 부피는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나눠서 쓴 거냐면, 여기를 면이라고 하는 2차원, 그러니까 지금 이 면이라고 하는 2차원에다가 1차원을 곱해준 거예요. 1차원을 이동한 이만큼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지금 요 안에 이만큼의 원통이 될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통은 최적을 갖고 있는 부피인 거잖아요. 바로 그걸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최적전압 밀도에다 부피를 곱해주는 거를 여기를 2차원이 면과 1차원이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썼어요. 왜 여기를 손으로 분리해서 썼냐면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듯이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개념인 거냐면 여기가 앞에는 이동 거리가 있고, 그렇죠? 이동 거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부분은 여기는 속도를 뜻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그리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율이 원래 역학,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울 때 역학에서 배울 때 속도의 개념인 거잖아요.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속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숫자체를 바꿔 써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전류에 대한 거시적인 입장에서 전류에 대한 미시적인 입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 미시적인 개념은 여기는 단위 시간 동안 그 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기 때문에 면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면이 그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델타 S라고 하는 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만큼 식이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최적전압 밀도고 여기가 속도예요. 근데 이 식을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이걸 일반화시킨 것 뿐이에요. 어떻게 일반화시킨 거냐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벡터일 거예요. 속도는 벡터일 거고 그리고 여기는 최적도나 밀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 거예요. 스칼라량일 거예요. 물리량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스칼라 물리량인 거고 그러면 스칼라에다 벡터를 곱했기 때문에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벡터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전류 밀도를 벡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들을 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전개들을 한번 해봐요. 이게 여기에 지금 쓰는 이게 우리의 지금 주제일 대류 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까지 한번 논리 전개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논리 전개를 해봤어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 좀 되면 금방 유도를 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대류 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유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 개념에서 단위 자체가 여기에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단위를 한번 유출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모든 게 별게 아니에요.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적전압 밀도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최적전압 밀도라고 하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전하량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적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최적전압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쿨럼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우리가 최적이니까 미터의 3승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속도예요.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미터라고 하는 자체를 시간으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쿨롱을 미터의 3승으로 나눠주고 여기는 미터라고 하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미터하고 여기에 있는 미터의 3승하고 지워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결국에 남는 거는 위쪽에 쿨롱이 있고 초가 남고 미터의 제곱이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쿨롱을 여기 초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 값은 뭐 뜻해요? 이 값은 여러분들이 위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쿨롱 퍼 촌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전류인데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쿨롱 퍼 초라고 하는 자체가 암페어로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 미터의 제곱분의 1이 남았기 때문에 제곱으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 밀도의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암페어라고 하는 자체를 미터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속도라고 하는 텀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전하량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전하가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에 전류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던 입자가 천천히 움직일 수 있지만 빨리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 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예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음극선관을 생각을 하면 돼요. 음극선관이라고 해서
진공관에다가 양쪽에다가 금속을 넣고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면 전자 빔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름 같은 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번개 치는 거 봤잖아요. 그것도 전류의 이동인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나 또는 물속에서도 전기가 통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유체 이런 등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대류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류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했고 이제 전도전류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전도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머릿속에 도선을 떠올려요. 전선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선을 우리가 만약에 코드에다가 꽂았다라고 한다면 콘센트에다 꽂았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가 전도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도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도체 안에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경우도 포함시켜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전도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자체를 이해를 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바로 요 식을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힘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쭉 경로를 따라가면서 여기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나 하는 걸 먼저 한번들을 추적들을 먼저 해보세요. 추적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바로 이만큼 돼서 전도전류 밀도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건데, 그리고 이 전도전류 밀도를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구할 건데, 먼저 여기를 구할 때 우리는 힘부터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쿨롱포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기장을 정의를 할 때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쿨롱포스를 전하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때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에다가 전하 Q를 곱해주면 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전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Q를 마이너스 2로 바꿔준 것 뿐인 거예요. Q라고 하는 전하는 플러스 양전하였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음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자유전하의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 거예요. 여기서 이동하는 자유전하가 전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전자다 해서 이자를 이렇게 붙여주고, 전하 중에서 전자다 해서 이자를 이렇게 붙여주고, 전자의 극성은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음극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또 다른 걸 논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힘을 찾아야 돼요. 그 또 다른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이 식에서 보면은 운동량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여기를 왜 운동량이라고 하냐면 위에 있는 이만큼 부분 자체가 운동량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P라고 하는 운동량 자체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인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량이 힘과 관련이 돼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F 이퀄 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을 떠올려봐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쓰면은 뉴턴의 이 법칙은 F 이퀄 ma라고 하는 이 식이에요. 근데 이 식의 특징은 여기가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속도의 변화는 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질량이 있어요. 그 대신 이 질량을 변하지 않는 질량, 스칼라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개념을 더 확대를 해서, 다시 말해서 뉴턴의 이 법칙을 더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대를 시킬 수가 있냐면 시간에 대해서 질량도 변하고 속도도 변하는 경우로 확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뉴턴의 이 법칙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F 이퀄 ma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F 이퀄 ma에서 등호를 쓰고 m을 쓴 다음에 여기 a라고 하는 자체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량 자체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가 mv꼴로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mv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운동량 P로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F 이퀄 ma라고 하는 식에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도 힘이지만 또 하나 시간의 변화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t분의 dp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식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식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dt라고 하는 부분, 여기를 타우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요 기호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충돌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자가 움직이다 보면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돌할 때 그 평균 충돌
충돌 시간 간격을 우리가 이렇게 T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여기 속도가 있는데 B자가 붙어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배울 때 정자 자체는 원래는 도선 속에서 그냥 우리가 빠른 속도를 갖고 쑥 지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원자 또는 분자 또는 그 전체를 격자라고 해요. 그런 격자들과 충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충돌하면서 여기는 드래프트 빌로시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동 속도를 가지고 떠밀려가듯이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도로를 걷고 있는데 그 도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지나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딪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도는 부딪히는 사람의 숫자하고 그 시간 간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그 속도인 거예요. 그 속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유동 속도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뭐 이렇게 되겠죠. 드래프트 벨로시티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질량으로 나눠주고 여기를 시간 간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표현할 수 있듯이 여기 이동하는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의 세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을 강하게 걸면은 더 빨리 움직인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최적전압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부분은 이미 앞쪽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앞쪽으로 가서 여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명을 할 때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적전압 밀도와 관련이 돼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단지 여기에서 어떻게 바꿔놓은 거냐면 Q라고 하는 거는 전환 거잖아요. 전환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양의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음의 전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도선 속에서 자유로 이동하는 전하를 논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하가 전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전자라고 해서 이자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전자의 극성이 음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서 써준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고 있는 바로 이 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만큼 부분을 우리가 최적전압 밀도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개념상 생각을 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놓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대류전류를 배울 때 대류전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류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최적전압 밀도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지금 뭐 물속에서의 속도일 수도 있고 진공 속에서의 속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속도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속도가 무선속이기 때문에 유동 속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써볼 때 여기를 속도를 두선속이다라고 해서 전자가 충돌하는 유동 속도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유동 속도를 구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최적전압 밀도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넣어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게 되면은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N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전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를 제곱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충돌 시간 간격이 있고 그리고 전기장이 있고 그리고 질량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논리전개가 이해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한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만큼 부분을 여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간단하게 기호 처리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 처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전도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전도율까지 이만큼 부분을 전도율이라고 해요 하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여기부터 쭉 한번 해보세요. 막무가내로 산수식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도선 속에서 움직이는 전자 자체를 먼저 상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꼭 이 정리를 할 때는 물리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산수밖에 안 돼요. 그 점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도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율에 대한 여기 있는 식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충돌 시간이나 또는 자유전자의 밀도나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속마다 전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유한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금속마다 갖는 고유한 값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은 전도율이 제일 좋은 은, 그리고 구리, 금, 알루미늄 자체가
고유한 성질을 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개념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에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전도, 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여기는 전도율에다가 전기당을 이렇게 곱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전도, 전류, 밀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만큼 부분을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여기 오음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독일의 과학자예요. 이렇게 오음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전류 밀도를 배웠어요. 하나는 대류전류 밀도라고 하는 걸 배웠고, 대류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최적전압 밀도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손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보면 돼요. 손을 최적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빨리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전류는 틀림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들이 도선을 생각을 하면 돼요. 도선 자체가 금속이에요. 좀 전에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리로 만든 금속을 가지고 도선을 만들었는데, 금보다는 전도율이 떨어지고 금보다는 좋은, 워낙 가격이 저렴한 구리로 만든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기당, 쉽게 말해서 전기당 자체를 세게 걸면 전류는 더 많이 흐르게 될 거예요.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전류 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인 건데, 이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자기장까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 자체를 다뤄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배우고 자기장을 배우고, 그리고 맥스웰의 네 번째 식을 다룰 때 바로 여기 있는 변이전류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나왔고 한 거를 다 증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게요. 변이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웨스테르 실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웨스테르가 우연찮게 도선의 전류가 흘렀더니 나침판이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내잖아요. 그 현상 자체를 우연찮게 발견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뜻은 뭐예요? 어떤 뜻인 거냐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 문제인 거잖아요. 전기가 자석은 자기 문제인 거잖아요. 자기의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아이디어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냐면, 그 전까지는 전기 현상이나 자기 현상은 서로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웨스테르의 유연한 발견을 보게 되면은 전기와 자기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웨스테르 실험이 알려지다 그 뒤부터 유럽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대측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가 자석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석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자체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성공을 못하다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 패러데이가 처음으로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1학년 때 공부를 했던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패러데이가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도선에다가 자석을 놓고 자석을 움직여 본 거잖아요. 도선에 가까이 갔다가 도선에서 멀어져 봤다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적으로 발견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순서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웨스테르 실험에 의해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자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꾸로 패러데이 실험에 의해서 자석이 전류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거기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설명했던 전기와 자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려요. 그리고 또 하나, 패러데이가 추상적으로 빛 자체도, 여기 날아오는 빛, 이 빛도 서로 같이, 세 개가 같이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요. 그런데 이거를 증명을 못해요. 그 증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험적인 증명이 아니라 이론적인 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적인 증명을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맥스웰이에요. 맥스웰이 여기에 있는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기가 자기와 관련이 돼 있고 자기도 전기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맥스웰 네 번째 식에서 증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맥스웰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맥스웰은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다가, 평행판 축전지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평행판 축전지는 만약에 제 손이 이렇게 평행판이라고 한다면, 이 평행판의 축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선으로 양쪽을 연결해주고 여기에다가 전위를 걸어줘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평행판 여기까지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해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 평행판에 만약에 플러스 양전하가 이동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반대쪽에는 음전하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맥스웰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틀림없이 도선하고 평행판은 서로 도체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행판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으로 양쪽은 떨어져 있어요.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평행판을 통과해서 전류 자체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행판 사이를 통과하는 그 전류를 변이 전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변이 전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변이 전류를 어느 개념에다 넣게 되는 거냐면 또 한 명 앞에서 설명했던 암페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전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암페어 법칙을 맥스웰이 패러데이가 했던 실험적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확대를 시켜요. 확대를 시켜서 맥스웰의 암페어 법칙에다가 어떤 개념을 넣느냐면 바로 이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장에 대한 개념을 넣어놔요. 패러데이가 했던 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인 거예요. 이 전기장이 전류를 만든다는 거예요. 패러데이 실험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석이, 그러니까 자기장이 거꾸로 그쪽에서는 전기를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장 자체가 이것처럼 이렇게 전류를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이 그 뒤에 드디어 이제 이론상 증명을 한 거예요. 패러데이 아이디어를. 패러데이가 많은 실험 경험을 통해서 획득을 했던 아이디어였던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론상 합치고 거기에서 또 빛까지도 합쳐요. 그게 맥스웰의 네 번째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방정식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상수가 나와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유전율과 투자율을 곱해서 그 루트를 씌운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값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 자체가 빛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맥스웰이 빛도 전기장과 자기장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통일론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통일론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이 지상계라고 하는 직선운동을 하는 상황, 우리 계에서는 모든 물체는 직선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하고 달을 보게 되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태양도 원운동을 하고 별도 원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운동 방정식 자체를 두 가지를 합쳐요. 그러니까 직선운동을 하는 지상계하고 원운동을 하는 천상계 자체를 합쳐서 만인력 법칙을 찾아낸 거잖아요. 지상과 천상의 운동 자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요. 바로 이때가 첫 번째 통일론인 거고, 그리고 맥스웰이 바로 여기서 설명한 대로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빛까지 같은 이론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요. 같은 물리현상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요. 두 번째 통일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곧바로 전자기파라고 하는 자체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요. 실험실에서 정말로 전자기파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 전자기파가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뭐 TV나 라디오 같은 거로 확대가 돼서 개발이 된 거예요. 확대 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변이전류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원자 세상에서 이렇게 눈하는 숙박전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전류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류전류라고 하는 개념, 여기 있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와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전도전류라고 하는 자체, 전류전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전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 장에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변이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하전입자가 이동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간에 따른 장의 변화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개념상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정리를 했고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